t-테스트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t-테스트는 그룹이 2개 미만일 때고요. 그룹이 하나일 때와 또는 그룹이 2개 이상일 때. 잘못 들어갔네. 잠깐 봅시다. 그룹이 하나일 때 원 샘플 t-테스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샘플이라는 의미는 그룹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 샘플 t-테스트,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 페일드 샘플 t-테스트 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원 샘플 t-테스트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정의에서 우리가 그 앞부분에 이론 시간에 그 샘플을 할 때 이거 가지고 계속 했었어요. 자, 그래서 B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중에 파인트 무게는 320g입니다. 그런데 320g이 아니라라는 안 판다라는 소비자의 고발이 있어서 저희가 소비자 단체에서 아이스크림 회사의 그 파인트 용량의 무게가 320g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어떤 값이 정해져 있는데 그 값이 진짜 제대로 그 무게로 팔고 있느냐, 또는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죠. 만약에 약의 효과 검증할 때도 진통제의 효과가 몇 시간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게 다 써 있으면 그게 진짜 맞느냐 틀리냐 검증할 때, 그래서 어떤 값이 정해져 있을 때 그 값이 진짜로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없는지를 판별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값이.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석해 보면은 통계치 가설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볼게요. 가설 먼저 볼게요. 가설. 귀무가설은 뭡니까? 귀무가설은 기존에 인정되어 있는 가설 또는 똑같다. 그죠? 그 가설이라고 그랬죠. 기존에 우리가 파인트 무게는 정해져 있었지. 아까 전에 320g을 팔아야 돼요. 그죠? 용량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귀무가설은 당연히 야, 너 320g 팔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 320g을 팔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소비자 이제 보호원에서 얘기하는 아니에요, 팔고 있지 않나요? 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검증해서 320g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검증하는 거죠.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SPSS 통계 분석에서는 귀무가설, 연구가설 중에 어떤 가설이 맞을 확률을 보여준다 그랬죠? 네? 귀무가설, 그죠? 그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절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먼저 분석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책에 142페이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데이터에서 0.1 OST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원 샘플 t-테스트 돼 있죠? 그 데이터를 직접 클릭하면 우리 SPSS가 실행이 됩니다. SPSS 실행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콜해도 되고요. 열기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깔려 있으면 우리가 데이터 다운로드 받았던 거 있었죠? 그래서 원 샘플 OST 데이터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바로 실행이 됩니다. 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데이터 보기라는 게 있고요. 변수 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입력은 다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는 변수 보기라는 파트에서 변수들을 세팅을 해놓고요. 그래서 변수 이름, 그 다음에 숫자형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세팅한 다음에 데이터 보기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직접 SPSS가 입력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여러분들이 엑셀에다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엑셀을 가지고 작업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엑셀을 가지고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럼 SPSS 정리하면 다시 엑셀로 받아서 클리닝 한 다음에 다시 또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엑셀을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엑셀에 불러오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쉽고 뭐 인터넷 또는 책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보시고요. 우리는 오늘 하는 거는 요번에 하는 거는 분석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 화면하고 비슷하죠? 제가 지금 22 버전인데 여러분은 아마 23 버전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한글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영어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나는 영어가 편하다. 그러면 영어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편집에 들어가서 옵션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언어가 있어요. 언어를 결과 아웃풋 창을 이거를 한국어로 할 거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한국어로 할 거냐. 지금은 한국어로 돼 있죠. 만약에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바꾸면 자, 보시는 것처럼 다 영어로 나옵니다. 되셨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은 영어가 편한 사람들이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SCI급 영어 논문을 쓸 때는 뭐 영어 표현이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계적 용어인데 영어로 표현해야 될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걸로 변환해서 해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Analyze, 이건 보지 마시고 Analyze 들어가 보시면 Compare means, 당연히 평균 비교한다라는 말이겠죠. 거기 보면 One Sample T-Test. 자,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영어로. 그죠? 제가 이제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저걸로 보도록 할게요. 다시 바꿔서 한글 버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를 코리안으로 바꿔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됐죠? 다시 한글 버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분석 들어가서, 자, 이제부터 따라해 볼게요. 분석 들어가서 평균 비교. 아까 전에 영어랑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평균 비교 들어가면은 1표본 T검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원 샘플 T 테스트, 한국말로는 1표본 T검정.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논문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면 돼요? 나중에 1표본 T검정 이렇게 논문에다가 써주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 공식적으로 SPSS에서 쓰는 용어니까 그렇게 해서 표시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원 샘플 T검정, 1표본 T검정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무게가 나와 있습니다. 무게를 오른쪽에 검정 변수 쪽으로 넘길게요. 자, 이거를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거죠. 만약에 검증할 게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왼쪽에 이쪽에 여러 개의 변수들이 뜨겠죠. 근데 여기는 이거는 하나뿐이 검증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테스트 할 값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밑에 검정 값이 있죠. 테스트 밸류 값이. 지금은 우리는 몇 g이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죠? 320g인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320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멀어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우리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카피해 놓은 거 같이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표본 샘플은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값이 맞냐 틀리느냐를 검증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테스트 밸류 320g을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옵션이라는 걸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여기는 그냥 이 상태로 가도 되는데 건드릴 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옵션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의미겠어요? 신뢰 구간의 백분율을 몇 %로 한다? 95%로 정해놨죠. 그죠? 디폴트로 그러니까 정해놨는데 나는 99%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99로 바꾸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95로 세팅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용어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데이터가 제가 한계가 있어서 데이터를 30개를 구했어요. 30개를 구했는데 우리가 100개, 200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데이터를 뻥튀기 하는 거예요. 같은 데이터를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30개 중에 29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가면서 데이터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트스트래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뻥튀기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개수를 30개를 뭐 200개, 300개씩 늘리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근데 많이 안 쓰이죠. 보통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여러분들이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용어에서 부트스트래핑이라는 용어가 자꾸 어떤 논문에 나온다. 그러면 기존에 조그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확장시켜서 이제 쓰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PLS에서는 이걸 쓰거든요. PLS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실험 연구 이럴 때는 거의 안 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세팅할 게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누르면 아웃풋 창이 이제 뜹니다. 아웃풋 창이 뜨죠. 그럼 위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했다라는 게 뭐가 막 뜰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래픽이라 그래서 내가 화면 들어가서 클릭했더니 어떤 그림이 뜨죠. 그림에다 거기다가 어디다가 값을 입력하고 얘를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은 다 되죠. 이걸 윈도우 환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윈도우 환경이지만 실제로는 그걸 클릭하면은 안에서 자동으로 그거를 명령어로 다 만들어주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밑에 보는 게 요겁니다. 요게 테스트 밸류 해서 320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 프로그램을 작동하려고 그러면 제가 20년 전에 썼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1.0, 2.0일 때는 다 키워드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윈도우 세대죠? 몇 분 빼고는. 옛날에 MS 도스 이런 거 기억하세요? 네. 못하시죠? 네, 그러면 안 되지, 거기다. 옛날에 우리 때는 도스라 그래서 다 키워드로 쳤어요. 윈도우도 키워드로 실행시키고 이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바탕화면이 다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썼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컴퓨터는 다 이런 명령어로 진행이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끔 누군가가 개발을 해서 윈도우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화면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리 아까 전에 테스트 밸류 그래서 320이라고 입력해서 만들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텍스라고 그럽니다. 신텍스.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느냐, 나중에 고급 버전으로 올라가면 윈도우 화면으로 생성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오늘 할 내용 중에 그 two-way repeated method라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기본 세팅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테스트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신텍스로 나중에 변경을 할 겁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신텍스라는 게 뭔지를 일단 개념을 알아놓고 실제로 거기 가서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적으로는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two-way repeat 가서는 써요. 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분석 방법이 그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그런 식의 신텍스라는 걸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연구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연구가 끝나니까 별로 없는데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연구를 하면은 기업체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기업마다 부서마다 돌려줘야 돼요. 같은 거를 뭐 100번씩 돌려야 돼요. 그러면 눌러가서 또 버튼 누르고 또 클릭하고 그걸 100번 하느니 이 세팅을 딱 해놓고 데이터만 갖고 오면은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터만 바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버전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석하는 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분석 전문가가 되거나 분석팀에 들어가면 신텍스로 작업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지금 이게 잘 안 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제 지우고 일단은 잘 안 보이니까. 자, 이거죠. 근데 화면이 멀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놓은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여러분들 화면하고 똑같죠, 지금? 자, 1포범 통계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게 기초 통계량입니다. Descriptive Analysis 우리 배웠죠? 그거 하면은 요게 뜨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죠. 기술 통계 분석을 한 방법입니다. N이 뭐죠? 데이터 개수. 총 100개가, 샘플이 100개였습니다. 평균은요, 295.44가 나왔죠. 표준 편차.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모든 데이터의 그 거리를 다 쟀더니 표준 편차가 20g 정도가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런데 옆에 보면 표준 오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경험적 룰에 의하면 평균으로부터 2걸음 계산할 때 표준 편차를 쓰는 게 아니고요. 표준 오차를 쓰는 겁니다. 모집 단일 때는 표준 편차를 쓰는데 샘플일 경우에는 표준 오차라는 걸로 쓴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분석은 다 표본이에요. 모집단 아닙니다. 따라서 표준 편차를 쓰는 게 아니고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그죠? 오차 범위를 그렇게 해서 쓰는 표준 오차라는 걸 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이거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의 논문에다 이제 쓸 때 평균, 표준 편차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표준 오차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또 표준 편차만 쓰는 거예요. 표준 오차가 아니에요. 표준 오차는 가설 검증할 때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스크립티브, 그러니까 기술 통계학이라 그래서 앞에다가 뭐 남자 성별도 적고 앞에 챕터 3에 쓰게끔 돼 있다 그랬죠? 챕터 3에 리서치 메소돌로지에 인구 통계학적 분석 쓸 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쓰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구하는 이런 분석하는 그 변수들의 평균을 쭉 나열하게 돼 있는 논문들이 있어요. 쓸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쓰는 거지 평균과 표준 오차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기억을 잘하고 쓰셔야 돼. 헷갈리지 마시고. 평균 표준 오차는 디스크립티브 할 때 쓰는 거고 거기에 표준 오차는 가설 검증할 때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됐죠? 그런 개념만 이해하시고요. 실제로는 평균 표준 오차는 거의 안 쓰입니다. 실제로 넣는 건 없어요. 왜냐면 밑에 여기에 다 써 있기 때문에 유의 수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위에 거는 안 써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론적으로 다 배웠으니까 저게 저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개수 n이 100개고요. 검정값이 얼마예요? 330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쭉 뭐가 나와 있습니다. t값은 뭐라 그랬죠? 떨어져 있는 거리. 그죠? 평균 거리가 몇 개요? 12걸음, 12걸음 이상 떨어져 있다 그랬죠. 우리는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t값이 1.96. 두 발자국이 안 되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많이 떨어져 있죠?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는 320g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뭐라 그랬죠, 지금? 기준이 320g이잖아요. 320g을 평균으로 봤을 때 320g으로부터 295g은 멀리 떨어져 있다. 그거를 확률로 나타내주면, 즉 귀무가설 320g이 맞냐라는 확률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돼요? 0.0000. 즉 우리가 구한 평균 295g은 320g이라고 말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말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이 몇 %예요? 제로에 가깝다. 귀무가설은 똑같다죠. 320g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몇 %예요? 제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균 295g이라고 우리가 나왔는데 그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이 320g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니? 물어봤더니 확률적으로는 제로에 가깝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귀무가설이 제로에 가깝다는 거니까. 차이는 어떻게 돼요? 24g 정도 차이가 나네요. 요거는 뭐 320g 마이너스 295 하면 되니까 나오는 거죠.